와 이 새로운 입지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유지원입니다. 지난 방송 정말 인기 많이 끌었는데요. 우리 삼토시님께서 연도까지 짚어주면서 왜 그때 집값이 그렇게 될지에 대한 걸 정확한 데이터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막연한 지표라든가 이런 거 대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스타디 카페의 대스타이신 삼토시님 모셔보겠습니다. 삼토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번 주에 정말 화끈하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속이 다 후련한 느낌? 네, 그래서 삼토시님이 얼굴을 까면 안 되겠다. 네. 예, 오늘도 계속 은둔하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토시님이 아직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은 모자이크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아주 알찬 내용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요, 그 직터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곳에 입지를 봐야 되는가를 여쭤볼 건데요. 자, 이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흔히 말하는 수도권을 서울과 경기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같이 보거든요. 네. 수도권이라고 해서 왜 그랬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 서울과 경기 아파트의 그 매매 시세 추이를 2000년부터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그래봤는데 2008년에 좀 잠깐 차이가 벌어진 이후로 그 간격을 2017년까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다시 서울과 경기가 이제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17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와의 아파트 입주 물량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연평균 입주 물량이 32,000호였거든요.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35,000호가 연평균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62,000호가 입주를 했는데 16년부터 18년까지는 연평균 137,000호. 두 배 이상. 동탄 신도시 하나가 들어온 정도의. 그 부분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이게 경기도의 물량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게 서울과 경기도의 디커플링을 초래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파리 대책, 9.13 대책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같은 것들로 인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치 현상이 짙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짙어졌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가 디커플링이 심해졌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서울과 경기도의 디커플링을 낳은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 물량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향후 주택 공급 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게 택지 공급, 택지 지정 실적이거든요. 택지 공급은 사실 서울은 2010년부터 거의 끊긴 상태고, 경기도는 많이 줄었지만 2014년부터 계속 연평균 4에서 500만 평방미터 택지 공급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요, 자꾸 신도시 개발이 많아지니까 서울이나 이런 구도심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가지고 이 택지 개발을 좀 안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재생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약간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을 쫓겨낸다 이런 안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3기 신도시가 다시 또 이렇게 붐이 분 거거든요. 그런 차이도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3기 신도시인데요. 3기 신도시가 지난 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는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대가 경기 아파트의 천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 아파트와 경기 아파트 사이에 3기 신도시라는 좀 더 낮은 천장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아파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낮은 천장 때문에 가격 상승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 존재 때문이라도 서울과 경기도의 디커플링이 앞으로도 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왜 3기 신도시는 낮은 천장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보다 아무래도 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양가도 싸고. 네네. 자, 서울과 경기도 시장이 이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점점 더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따라가더라 하더라도 영향도 주고받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제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각각의 입주 물량과 전세 시세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독 경기도가 입주 물량과 전세가의 상승률 간의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근데 서울은 의외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과 전세 시세 상승률 상관관계가 많이 깊진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안 그래도 댓글에 지적을 받고 하나 조사해 본 게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 상승률을 비교해 봤더니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게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서울의 전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상황이 확인이 됐고, 혹시나 해서 호기심이 일어서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과
1년 후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을 비교해봤더니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늘면 1년 후 서울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친다. 네. 따라서 적어도 전세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서울과 수도권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맞다고 보여주고요. 이 부분도 매매가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요, 본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책에서 보면 앞으로 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입지 대전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입지 대전환? 네. 이게 어떤 요소들이 이런 입지 대전환을 일으켜낼 건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일본의 경우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일본이 2005년에 인구가 한번 정체되고 2011년부터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도쿄와 수도권 도시들 간의 격차가 2005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결국은 보다 핵심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 수축의 시대에 접어드는데요. 모두가 성장하는 시대, 모두가 증가하는 시대는 모든 자산이 오르지만 수축의 시대에는 되는 지역만 더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는데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물론 외국인까지 합치면 아직 인구 감소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매수의 주축이 되는 그 내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인구 감소가 미친 영향이 시작되리라 보고요. 또 하나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을 추월했거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지금도 활발하지만 더 활발해질수록 강화되는 트렌드는 직주 근접입니다. 왜냐하면 공동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철도 개통으로 주요 업무 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곳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크로스레일이라는 GTX랑 비슷한 노선이 개통을 했을 때 런던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거거든요. 없던 곳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본 건 마침 GTX와 신안산선은 서울 3대 도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셈인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GTX-A와 신안산선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노선도가 통과하는 주변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GTX-A 같은 경우는요, 경부 라인 추구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동탄, 또 분당 지나가죠. 결국은 삼성동 핵심으로 오기 때문에 네. 삼성동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로 연결된 이제 북쪽까지 해서 기대감을 많이 있는 노선이고요. 또 하나 이게 신안산선도 네.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이고 특히 19년에는 이 신안산선 축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네. 안산에 있는 그 신축이면 안산 중앙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축이면 막 신축인데다가 예. 기대 효과까지 더 생기니까 아무래도 상승률이 컸고 풍선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댓글에 제가 세 번째 책에 있었을 때 신안산선 단지들이 최근에 돌아봤더니 제 책이 나왔을 때랑 가격대가 많이 달라졌더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새로운 입지 대전환이라는 곳을 알려달라. 어머, 저기 독자분들이 참 책 그 만 얼마 주고 사셔가지고 세상에 재미 보셔갖고 또 찍어달라 그랬어. 아,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저기 우리 삼토시님 책을 통해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음 신간 나오시면은 인당 10건. 예, 이제 인당 10건. 서점에서 인증 이렇게 하시면, 붓붓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입지 대전환이 일어날 곳 중에서요. 아주 주목해야 될 곳이 있으면 어디인지 세 곳만 가시기 전에 콕콕 찝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떠오르는 곳이 세 곳보다는 좀 많거든요. 아, 나는 뜸을 들이길래 얘기 안 해주는 줄 알고 엄청 긴장해서. 야, 화끈하시다. 네네, 그래서요? 5군데 정도 될 것 같고요. 아, 5군데 정도. 그 부분을 좀 세 군데로 추리긴 좀 어려워서 부득이 네, 5군데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다 GTX-A와 신안산선을 통과하는 곳만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GTX-A가 지나는 동탄역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가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입주 물량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10만이 넘었죠. 그런데 동탄역 주변의 역세권 단지들은 오히려 시세가 상승하면서 역세권이 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동탄 입주 물량이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상대적으로 약점이 상권이었는데 롯데백화점이 이제 생길 거고요. GTX-A가 무엇보다 이제 개통될 시점에도 주변 단지들이 입주한 지 10년 내에 신축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강점이기 때문에 동탄역 주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입지가 좋지만 GTX-A 성남역. 왜냐하면 그 성남역 개통만 호재가 아니라 그 부분에 그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가 있습니다. 지하화하는 작업, 지상 공원화하는 작업이 되고 있는데 분당과 판교 사이를 굉장히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남역 주변 단지들은 호정역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임해역도 쉽게 사용 가능하게 되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판교역, 그 다음에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GTX 성남역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역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왔다 갔다. 그 강남 접근성에서 거의 최강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 성남역 주변 입지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분당 사람들은요. 네. 전철 잘 이용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 신분당선 생기기 전에는. 네. 왜냐면 그 분당선이 타면 좀 많이 돌죠. 돌아가요. 분당 사는 분들은 버스 정류장 앞에
앞에 있는 도보권 단지가 아니면 혹은 학군 요 두 개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이제 분당에서도 정말 성남 역사가 생길 그 중심으로는 이런 여러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눈여겨볼만 하겠다. 네. 이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분당에도 그렇죠. 생기겠어요. 분당 수서 고속가도로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큰 효과를 좀 일으킬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신안산선인데 그중에 하나가 성포역입니다. 월피공원이라는 곳에 세워지는데요. 그 주변에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되게 적은 주공단지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낮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결국은 교통이 그만큼 불편했고 맞아요. 단지가 노후화된 거죠. 맞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 신안산선이 개통돼서 교통망이 개선되고 그렇게 될 경우 정비 사업이 아무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대표적인 곳으로 보여지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용적률이 낮은 단지 위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길게 묻어놓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는 어딘가요? 신안산선 목감역. 사실 이게 목감역 주변 단지들도 신축에 가까운데 안산의 신축 단지들보다 매매 시세가 낮은 이유는 그 주변에 교통망 인프라가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안산은 4호선이라는 기존의 철도망 인프라가 있지만 목감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없는데 생기는 거에 따른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조성되는 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로 인한 토지보상금 조성도 이 목감 지역의 호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신안산선 신풍역, 소위 말한 신길 뉴타운인데요. 맞아요. 신길 뉴타운. 제가 여기를 눈여겨본 이유는 여의도로 직결되는 신안산선 역사권 단지 중에 가장 신축이 규모가 큰 곳이 여기고, 여의도가 재건축이 할수록 지연이 되면서 단지 노후화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 오래된 단지로 인해 힘들게 살다 보면 결국은 여의도 출퇴근이 용이한 대규모 신축타운에 눈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신길 뉴타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의도로 이제 신안산선이 뚫리면 출퇴근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길 뉴타운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동산 카페에서 욕 먹는 곳은요, 붓가흥이라고, 붓카페에서 까이면 흥한다. 이게 그렇죠. 공식인데요. 얘는 마곡 그랬죠. 위례 그랬죠.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신길 뉴타운이 네네. 작년에 영등포가 중국인이 많아가지고 니가 이러면서 10억을 돌파하고 이제 14억 호가가 나올 때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뉴타운 지역의 도심의 일자리와 가깝고 그다음에 신축이 대규모로 브랜드를 공급되는 곳은 그렇죠. 사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신안산선과 GTX-A를 타고 가는 이 새로운 입지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부동산 카페의 스타이신 이 삼토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지방이면 지방, 이렇게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또 수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묶어야 되는 그 입지, 이제 입지 대전환이 일어날 곳, 천지개벽할 곳, 그것이 교통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더 잘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